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외는 말이 있죠. 저희 딸이 딱 그랬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딸 밑으로 아들 둘이 더 있기도 하고 그 아들들 역시 못지않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저희 딸은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거든요. 저희 딸은 어려서부터 책임을 일찍 지었어요. 그보다는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어른스럽게 행동할 줄 알았다고 할까요? 물론 그게 좋은 이유에서 비롯된 건 아니긴 했지만 사실 저희 남편은 셋째가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때 갓난 아이를 두고 제가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불과했던 저희 딸은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본인이 두 동생을 돌보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하죠. 덕분에 저희 딸은 그 흔한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육아를 해야 했으면 물론이고 집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친구들과 놀러 다닐 용돈도 주어주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요. 정말 친한 친구는 만들지 못했던 것 같네요.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저의 딸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뭘 졸라본 적도 칭얼거린 적도 없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말해본 적이 없었죠. 딸의 생일날에도 제가 뭐 먹고 싶은 게 없냐고 물어봤을 때 미역국 외에는 먹고 싶은 게 없다고 할 정도로요. 그 당시에 딸은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들은 분명 많았을 텐데 그나마 있는 것들조차 칭얼거리는 남동생들에게 양보해줘야 했고 본인이 가진 불만이나 욕심들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삭혀했으니 그게 지금 생각해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딸을 보고 자라서였을까요? 아니면 딸이 동생들을 잘 가르쳤던 탓일까요? 두 아들들 역시 저에게 칭얼거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있긴 하네요. 막내 아들이 이제 갓 유치원에 들어갔을 무렵이었을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때였던 것 같은데 유치원에서는 보통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을 해 놓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말했었나 봐요. 자기들 집에도 저런 트리들이 다 있다고. 그런데 저희 막내 아들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으니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너네 집은 왜 트리도 안 해? 그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안 오는데? 내가 나쁜 아이여서 어차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안 오니까 트리도 안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요. 그게 서러웠던지 막내 아들은 집에 와서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어머, 나도 둘이서 줘. 둘이 무슨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왜 우리 집엔 없어? 다른 애들 집엔 다 있대. 해 밤이면 반짝반짝 빛나고 그걸 보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찾아오신대. 근데 우리 집엔 없잖아. 그럼 나만 선물 못 받는 거 아니야?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솔직히 그 당시엔 크리스마스니 뭐니 그런 거 챙길 정신도 없었거니와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물론 크리스마스 트리를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라면 2개로 우리 식구들의 식사를 겨우 맞추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살 수 있겠어요? 비상금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칭얼거리는 막내 아들 앞에서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을 수조차 없었고 구차하게 설명해줄 용기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돈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이것을 살 수 없다고 말하면 아이에게 더 상처가 될 것 같아서였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딸이 나서서 동생에게 말했어요. 얘야, 누나한테 그러지 말랬잖아. 엄마는 힘들게 일하고 오셨는데 그런 걸로 채우면 어떡해? 그래도 너만 걱정하지 마. 은혜 누나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줄 거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다른 집들보다도 더 먼저 올 수 있도록 더 크게 만들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누나가 만들어 줄 거야. 그럼 나도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 동생
걱정하지 말고 얼른 이빨 닦고 자자. 이빨 3분 동안 안 닦으면 안 해줄 거야. 어차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착한 아이한테만 오시는 거니까 알았어. 가서 하고 올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았던 막내 아들은 그 싫어하는 양치질을 하러 가는데도 밝게 웃었는데 저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딸이 동생에게 트리를 만들어준다고 달래는 게 기특했었지만 이제가 중학교에 들어간 딸이 무슨 돈이 있어서 트리를 만들어주겠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쳐다봤죠. 그런데 딸은 그런 저의 마음을 어느새 또 읽었는지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떡하려고. 아, 이 엄마는 너한테 용돈도 못 주고 있는데. 에이, 됐다니까. 엄마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어서 가서 자, 동생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긴 했지만 실제로 하루의 피곤이 너무나도 몰려왔었기에 기절이라도 하듯 잠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엄마로서의 책임감이 정말 쥐뿔도 없긴 했네요. 그 시절엔 그저 하루 종일 일하고 겨우 5시간을 잔 뒤에 다시 나가는 게 일상일식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긴 했겠지만요. 어쨌든 다음날 제가 일하는 공장 사장님께 사정을 말하고는 혹시 급여를 조금 땡겨주실 수는 없을지 사정을 해봤지만 사장님은 안타깝게도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법적인 급여조차 제대로 주시지 않았던 사장님이었는데 그런 걸 챙겨주시니 만무하긴 했죠. 저는 결국 그날 밤에도 트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진 채 터덜터덜 힘없이 집에 걸어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누나 이건 어떻게 할까? 여기에도 걸어. 그거 좋을 것 같은데. 그쪽에도 걸고 어디 보자. 저쪽에도 걸자. 저희 딸과 첫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이 밤늦게까지 집안에 안 있고 밖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봤는데 아니, 글쎄. 저희 집 앞에 큰 나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나무를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장식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물론 진짜 크리스마스 정글라던가 아니면 문방구에서 팔아요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어디서 구해온 건지 색종이로 만들어진 별 모양의 종이들과 몇 개의 야광별들, 그리고 작은 손전등 몇 개로 나무 중간중간에 걸쳐놓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셀로판지 같은 걸 길게 만들어서 나무를 빙 둘러놓으니 조금은 어설프긴 했어도 과연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부를만 했습니다. 그걸 보는 제 기분은 참 울컥한 느낌, 먹먹한 느낌이 차오르면서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왜 나는 이런 거 하나 해주지 못하는 엄마로 있는 건가 싶은 저 스스로 대한 자책감과 동생을 위해 직접 트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자식들의 대결함. 그리고 저 스스로도 몇 년 만에 보는 건지 기억도 안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그 자체의 따뜻함과 감동이라나요. 그 많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멍하니 나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됐다. 엄마도 이제 좀 이따 오시면서 이거 보겠지? 응, 근데 나무에 장난쳤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좋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혹시나 혼나도 누나 혼자 혼날 테니까 이제 얼른 들어가서 자자. 마지막까지 저를 울리는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 30분 동안을 울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30분 뒤에는 그 트리를 보면서 기도했죠. 이렇게 마음이 예쁜 아이들이 못난 엄마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나중엔 꼭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요. 나중에 듣고 보니 딸아이가 학교 선생님과 수희 아저씨들한테 말해서 미술 시간에 쓰고 남은 용품들을 얻어왔다고 하더군요. 손전등은 수희 아저씨께 빌려온 거였고요. 덕분에 막내 아들은 기분 좋게 그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줄 수는 없었지만 막내 아들은 그 트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했어요. 물론 막내 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 그 트리 앞에서 붕어빵 2개를 나눠 먹으며 행복한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 딸은 위로는 엄마인 저를 위로하고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주며
아래로는 동생들을 케어하고 보살피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만을 한 번도 표출한 적이 없었던 착하고 착한 딸이었으니 제가 왜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고 한 건지 이해가 가시죠. 물론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스스로 잘한 거죠. 우리 딸은 성격이 착하기도 했지만 공부도 잘했어요.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학원을 한 번도 보내줄 수 없었지만 집에서는 언제나 동생들을 돌보며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없었고 집에는 인형이나 장난감,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것들이 없어서 그나마 공부하는 게 더 재미있었던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딸은 대학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힐 만한 대학에 장학금을 받아 입학할 수 있었어요. 아마 장학금이 없었다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딸은 집안 사정을 생각해서 조금 낮은 대학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 학교에 예전부터 가고 싶었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건 딸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데야.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에 가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저는 참 못난 부모이긴 했습니다. 저희 딸은 대학에 가고 나서부터는 알바도 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대학에 갔던 덕분에 다행히 힘든 일을 하기보다는 가외로 돈을 벌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공부 외에 남는 시간을 거의 과에 쏟았기에 그건 역시 쉽지는 않았겠지만 덕분에 그때부터는 저희 집의 상황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필요한 물품들 역시 딸이 사주곤 했었고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들도 날이 직접 장을 봐오면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게 될 수 있었죠. 이 제 20살이 된 딸이었는데 저보다도 참 훌륭한 어른이었어요. 그리고 4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나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부터야말로 우리 집의 경제 상황은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었더군요. 딸이 취직한 지 3년이 지난 무렵에는 집도 조금 더 큰 빌라로 옮길 수 있었을 정도예요. 신축이었던 새 빌라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정말로 내가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걸까 싶었어요. 구식이었던 냄새나는 오래된 집을 떠나 모든 게 삐까뻔쩍한 새집 나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딸이 힘들게 일해번 돈으로 부모라는 사람이 뭐 하는 건가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딸은 그런 저를 생각해서인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음에도 혼자 새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니 그 보답으로 집을 산 거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더 좋은 집을 사주겠다고 정말 고맙다는 말 외에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나는 딸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렇잖아요. 저는 해준 거라곤 하나 없는데 어려서부터 딸은 저 대신 엄마 역할을 해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로서는 능력이 더 늘어날 게 없는데 앞으로 다가올 딸의 인생에 혹시 더 큰 짐이 되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때부터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이내 곧 현실이 되더군요.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순간, 그건 바로 결혼이었어요.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기만 했다면 다행일 텐데 상대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지만 남편도 없이 홀로 그것도 딸이 사준 집에서 살고 있으며 변변찮은 능력도 없이 공장에서 단순 반복일을 하는 저를 사돈댁에서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혹시나 나중에 우리 아들이 사돈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 둘이 장가가고 나중에 사돈은 공장에서 고되게 일하느라 몸도 안 좋아지실 텐데. 아, 혼자 계신 사돈은 누가 모시긴 해야 하겠죠? 근데 설마 우리 아들한테 그 일을 시킬 생각은 없으시죠? 네, 아이고, 그럼요.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사돈댁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그 말은 저에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알아서 눈치껏 잘 하라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사돈댁이나
사위의 눈치를 자주 볼 수밖에 없었죠. 혹시라도 제가 신세라도 지게 된다면 사돈댁에선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실 것 같았으니까요. 신세만 지지 않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딸 부부와 오래 있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명절에도 최대한 시댁에 머무르게끔 했고 저희 집에서는 빠르게 집에 보내려고 했죠. 그 밖에 날이 어디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거나 밥 사주겠다고 하는 것들도 최대한 거절을 했었고요. 물론 사회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딸보다 먼저 저를 챙겨주려고 했었거든요.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해주는 건 물론이거니와 제가 어서 집에 가라고 등을 떠밀어도 장모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와이프도 행복하고 자기도 행복하다고 조금이라도 더 있어주려고 했죠. 하지만 자격지심이라는 건 별 수가 없어요. 달은 물론 사위조차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저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멀리하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여전히 저는 딸네 집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딸은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건 역시 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사돈댁이나 사위 눈치를 보는 걸 눈치 빠른 딸이 알아채지 못할 리 없었으니까요. 남편과 비슷하게 버는 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날이 회사를 그만두기 얼마 전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엄마, 결혼할 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그럼 미안하지 조금이라도 해줘야 부모인데. 엄마가 뭘 안 해줬어도 어차피 반반 결혼했는데 미안할 게 뭐 있어. 그래도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좋은 직장도 다닌 건데 엄마가 너한테 뭘 해줬다고 내가 알아서 잘 껐지? 엄마, 그게 너무 고마워. 아니야,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걸. 그리고 아빠도 없이 엄마가 무슨 고생을 해왔는지 사회에 나가보니 난 더 뼈저리게 느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눈치 보고 사는 거 다 알아. 무슨 눈치냐. 맨날 나를 집에 빨리 보내려고만 하는 거 다 눈치 보여서 그런 거야? 시부모님이 하신 말씀도 있었고 그때 상견례 때 오히려 내가 뭐라고 해줘야 하는데 얘는 그러지 마. 사돈댁은 그런 생각하실만 하니까 그러셨던 거야. 아휴, 우리 엄마도 너무 착하다니까. 아무튼 됐어. 이젠 엄마가 그런 눈치도 못 보게 내가 만들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있어? 엄만 잠자코 지켜만 봐. 이렇게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자 나 딸은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야 뭐 딸은 항상 뭘 하든 혼자서도 잘해왔으니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딸은 말 그대로 억소리가 나는 수익을 올리는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죠. 아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요. 저는 분명 딸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날이 사위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게 되자 자연스럽게 저의 태도도 변하게 되더군요. 물론 사위에게 함부로 대한다거나 사돈댁을 우습게 한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저 스스로 떳떳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딸과 함께 여행도 자주 다니게 되고 나의 부부와도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죠. 딸이 주는 용돈을 따로 모아서 사돈댁에 선물도 자주 보내기도 했고요. 저는 그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뭔가 이제야 장모님으로서 사돈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거기다가 딸이 주는 용돈이 많았다 보니 제가 일도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남는 저는 손주도 자주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달래 부부는 맞벌이였기에 육아를 할 시간이 부족했으니까요. 시터에게만 맡기기에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딸은 한술 더 떠서 아예 저랑 함께 살자고까지 하더군요. 그때 당시 첫째 아들은 지방으로 대학에 가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 역시 지방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제가 혼자 살아야 했거든요. 딸은 그런 제가 걱정됐는지 사위와 저를 모시고 살자고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물론 저는 당연히 반대했죠. 하지만 설아, 내 몸이 아직 멀쩡한데 뭐하러 너네가 나애 모시고 살아.
아휴, 엄마,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엄마 덕 좀 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까진 동생이 있었으니까 눈치 보여서 그러지 못했던 건데 지금은 엄마 혼자니까 같이 살면 우리가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어차피 엄마가 자주 우리 집 와서 애도 봐주는데 아예 같이 사는 게 낫잖아. 아니, 그래도 사위가 불편할 텐데. 어휴, 장모님, 제가 불편하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 집도 다 이 사람이 마련한 건데 제가 불편해하면 안 되죠. 거기다가 사실 저희 일도 하는데 육아도 해야 해서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뻔뻔하지만 장모님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살아요. 예, 사실은 그냥 저를 위해 그러는 거면서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저렇게 말하는 딸내 부부의 마음이 참 고맙더군요. 거기다 사위까지 이렇게 말하며 매일 와서 조르니 전 어쩔 수 없이 딸내 부부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차라리 이왕 이렇게 된 거 딸네 집에 같이 살면서 집안일이나 육아를 바쁜 딸 대신해주면 오히려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같이 사는 가정부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자라고 생각하고 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이 사는 건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군요. 아니, 행복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손주의 얼굴을 항상 볼 수 있기도 했거니와 실제로 제가 딸한테 처음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매번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집에 오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 부부의 사이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만 살다가 딱 손주 결혼하는 것만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행복이라는 건 영원할 수 없는 건가 봅니다. 나를 사업이 계속 커져가게 되자 사위도 직장을 그만두고 딸과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불행의 씨앗이 싹트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 다툼이 많이 생기는 듯 했어요. 아니 내 방식대로 하자니까 요즘에는 지게 트렌드야 트렌드를 따라야 회사가 계속 성장하지 자기야. 이 회사 내가 만든 회사야 자기가. 말하는 게 아무리 트렌드라고 할지라도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만의 개성과 아이덴티티가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 거고. 아니, 그래도 회사를 계속 성장시켜야지. 저번에도 봐봐. 자기가 고집 꺾고 내 말 들었더니 매출이 훨씬 늘어났잖아. 그래, 그건 그래도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훼손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이건 경우가 다르잖아. 그리고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이 회사의 대표는 나인데 자꾸 그렇게 자기 주장만 펼 거야. 대충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사위가 처음 날에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땐 이러지 않았었는데 한두 번 사위의 의견을 따라 진행했을 때 성과가 잘 나왔다 보니 사위도 목소리가 좀 커지기 시작한 듯 했어요. 그래도 뭐 결국엔 서로 어느 한쪽이 양보하고 서로 맞춰 나갔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딸이 회사를 매각하기로 마음먹으면서부터는 둘의 사이는 정말로 벌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지금도 잘 나가고 앞으로는 더 잘 나갈 회사를 왜 팔려는 거야? 지금 장난해. 자기야. 난 지금 회사를 차리면서 애초에 세운 목표치가 있었어. 그리고 그 목표치를 이루고 나면 내가 간 뒤에 엄마랑 자기랑 우리 아들까지 해서 편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었고. 사실 그 시간은 꽤 길 거라고는 생각했었는데. 운이 좋았지? 이젠 일 그만하고 편하게 좀 살자. 응, 아니. 여기서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이걸 왜 팔아? 남들이 들으면 미친 짓이라고 한다고. 나중엔 진짜 제발처럼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욕심 부리지 마. 지금만큼만 살아도 충분히 남들보다 여유 있게 살고 있는 거잖아. 거기다 회사 매각한 돈으로 남은 여생 충분히 살고도 남아 고작 좀 여유 있게 살면 뭐해? 이왕 사는 거. 남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저 꼭대기 위에서의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파는 건 절대 안 돼. 그렇게 하려고 인생 갈아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다 늙어서 호화스럽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리고 내 회사야. 내가 팔고 싶은데 왜 자기가 고집이야? 우리 부부 아니야. 우리 회사이기도 하거든. 돼서 어쨌든 난 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안 된다니까.
지금 사업을 더 벌레 타이밍인데 팔긴 뭘 팔아. 난 돈 더 필요 없다고. 진짜 이래서 여자는 안 된다니까. 야망이 없어. 야망이 뭐라고. 자기 지금 말 다 했어? 이런 식으로 맨날 싸웠는데 제가 다요. 듣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전 어느 쪽의 편도를 들어주지 못하고 그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느 한쪽이 양보해주길 바라면서 다시 평온한 날이 오기만을 바랐죠. 하지만 결국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딸은 둘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혼자 강제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마침 시누이의 딸, 즉 시조카가 변호사였는데 변호사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을 진행시킨 것 같더군요. 애초에 대표가 딸이었으니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없었죠. 그리고 딸은 회사를 판 돈 50억이 생겼고 그 돈으로 아이를 데리고 2년간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오다며 떠났습니다. 사위와는 여전히 화해를 하지 못한 채 사실 유학은 핑계고 거의 이혼 내 집 별거를 하려는 것나 다름없긴 했죠. 저보고도 함께 가자고 남편은 지긋지긋하다고 말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요. 아무리 요즘에는 이혼이 흔하다고는 해도 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제 딸에게 이혼 경력 딱지가 붙는 것도 싫었고 그게 손주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사위를 붙잡고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둘이 화해하고 잘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듯 끈이 끊어지지 않으면 전부 예전처럼 좋아질 거라 믿었죠. 그래서 전 이때부터 사위와 둘이서 살기로 했습니다. 나를 못마땅해 했지만 이것이 언젠가 딸에게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했고요. 혼자 남은 사위는 여전히 제 딸에게 화가 나 있더군요. 자기의 의견을 무시한 것부터 멋대로 일을 진행시킨 것,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따로 살겠다고 한 것까지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고는 그 선택을 자기가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사위는 다른 동업자를 구해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사업이 바빴던 모양인지 사위는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아니, 집에 들어오는 나의 자체가 적어져 왔어요.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새벽같이 나가 새벽에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며 미팅이며 바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적대적인 건 아니었어요. 비록 딸에게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채였지만 저에게만큼은 예전과 같이 저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잘해주었죠. 건강검진도 잊지 않고 본인이 나서서 챙겨주기도 했었고 어디 출장을 갔을 때에도 항상 그곳의 맛집 음식을 포장해오곤요. 했어요. 맛있는 걸 먹으니 장모님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요. 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언젠간 다시 모두가 함께할 날들이 꼭 올 거라 믿었습니다. 딸에게 그런 사위의 모습을 전해주면서요. 그런데요. 그 믿음은 한순간에 신기를처럼 사라지고 말더군요. 여느 때처럼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날따라 느낌이 참 이상했어요. 전화벨이 울리는데 내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느낌, 제 척추를 쭈뼛서게 만드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전 그야말로 심장이 후벼 파인인 듯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딸이 아니었고 그 전화의 내용은 딸의 사망 소식이었거든요. 제 삶의 모든 게 무너져 내린 듯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자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인 딸이 세상을 떠났다니요. 솔직히 다 거짓말 같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가해자와 보상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이 시신을 한국으로 보내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 비행기를 예약해야 한다는 이 뭐라 떠드는데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듣기만 하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기절한 것 같습니다. 깨어나고 보니 사위가 있더군요.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안 좋은 꿈을 꾼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 악몽을 꿨다고 하지만 사위는 꿈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 딸의 시신이 도착할 테니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도 전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내 딸이 죽어. 내 딸이 왜? 내 딸이 얼마나 예쁜데, 얼마나 착한데. 왜 죽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며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도 계속 현실이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저희 딸에게는 더 이상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언제나 밝게 웃던 딸의 차가운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제야 깨달았죠. 아, 우리 딸이 정말로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을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울다 지쳐 쓰러지고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딸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그리움들이 쏟아지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설령 심장병에 걸려도 그만큼은 아프지 않을 것 같을 정도로요. 그 옛날 남편이 죽었을 때에도 그러진 않았는데 사위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울면서 빌더군요. 괜한 자기의 고집 때문에 딸이 미국으로 가게 되어 이렇게 된 거라고요. 사위는 딸의 차가운 모습 앞에서도 울면서 빌었습니다. 제발 돌아와 달라고, 자기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돌아와 달라고 절규하듯이 필더군요. 하지만 딸은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다면 딸이 사고를 당했을 당시 손주가 같이 있지는 않았던 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나마 손주는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순간에 엄마를 잃어버린 뒤 엄마는 어디 갔어? 라는 질문을 매일같이 하면서 장례식이 끝나고 손주는 제가 계속 돌봐주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삶의 목적이랄까 무언가가 있어야 지금 제가 살 것 같았어요. 사위는 그 사이에 제 딸 앞으로 남게 된 재산들에 정리하느라 바쁘더군요. 딸의 변호사인 조카를 만나며 일처리를 하고 다녔는데 이래저래 재산이 많았다 보니 할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며칠을 넘어 한 달이 지나도록 매일같이 만나더라고요. 저는 그 유선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딸이 죽은 마당에 나의 유산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어차피 이 집에서 살면서 손주만 잘 크도록 내가 도와주면 그러고 나면 나도 그만 딸 곁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죠. 물론 저한테 남겨진 몫은 있긴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당시 우리 조카에게 유언을 공중받았는데 딸은 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남겨두겠다고 했으니까요.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손주가 크는 데에는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를 하원시키고 집에 돌아갔는데 현관문 앞에 저의 짐이 수북히 쌓여 있더군요. 잘 정리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마치 쓰레기가 버려진 것처럼 던져져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집 안으로 들어가 밖에 내 짐들이 왜 버려져 있냐고 사위에게 물었는데 갑자기 사위는 정과는 다른 사람인 것 같은 말투로 차갑게 대답하더군요. 아, 이젠 필요 없어서 버렸어요. 장모님도 이제 나가주시죠.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린가요? 나가라니, 어디로 나가라는 게야, 갑자기 왜? 왜라고요? 오히려 죄가 먹고 싶네요. 아, 장모님 딸이 죽은 마당에. 제가 더 이상 장모님을 왜 더 모시고 살아야 하죠? 뭐라고? 예전 장모님 필요 없다고요? 아, 그러니까 저 쓰레기들처럼 제 집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예 아니, 이 서방. 자네가 갑자기 왜 혹시 재산 때문인가? 옛날 딸이 내 앞으로 재산 남겨놓았을 텐데 그거 안 주려고 이렇게 내쫓는 건가? 그 돈 때문에 나를 다짜고짜 내쫓으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날이 죽은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나한테 어떻게 이래, 사람아. 재산에 눈이 멀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네, 이러면 안 돼, 하늘에서 우리 딸이 보고 있어, 이 사람아. 난 못 나가네, 여기 우리 딸 집이야? 난 못 나가. 진짜 구질구질하게 구네. 아, 나가라고, 이젠 욕이네. 집이야, 더 이상 안 살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현실 팍 좀 하고 이 집에서 나가. 아, 잘 곳 없으면 죽은 딸이나 따라가던가
저는 악을 쓰며 집을 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사위는 그런 저에게 힘까지 써가면서 저를 기억하고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쾅 닫으며 다신 보지 맙시다. 이 제사는 꿈도 꾸지 마세요 라고 외치더군요. 저는 너무 허망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군요. 재산도 재산이지만 착했던 사위가 저렇게 변한 게 너무 무서웠고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몸이 그저 바들바들 떨리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길거리로 나와 한참을 헤맸던 것 같아요. 땅바닥에 주저앉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저 나의 생각만 나더군요. 날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저희 말대로 딸을 따라간다면 그러면 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 위에서 서 있는 제 뒤로 멀리서부터 갑자기 미친 듯이 경적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봤더니 자동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차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몸을 피했는데 정말 찰나의 순간 가까스로 제 옷자락을 스치듯이 지나간 느낌이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저도 죽을 뻔했던 거죠. 저도 참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따라가고 싶어 했으면서 막상 차가 돌진해 오는 모습을 보고는 살고 싶어 피하더니 그게 사람의 본능인 걸까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저는 또 한 번 놀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경적으로 울리며 미친 듯이 달려오던 차는 저를 지나 굉음과 함께 가드레일에 그대로 박아버리더라고요. 목격자는 저밖에 없었기에 저는 놀란 가슴에 진정시키고 일단 그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119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운지 살피려 차로 향했죠. 그런데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선 기겁을 했습니다. 그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제 사위와 변호사인 우리 조카였거든요. 다행스럽게도 119와 경찰은 얼마 안 가 곧장 오더군요. 구급차는 두 사람의 병원으로 실어갔고 전 목격자로서 경찰과 함께 서로 향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알아야 한다며 블랙박스를 챙긴 뒤에요. 그런데 경찰과 블랙박스를 뒤져보면서 저는 정말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 사위와 우리 조카와의 대화하는 일을 쓰니까요. 아니 자기야, 외숙모를 그렇게 보내면 어떡해? 아이, 뭐 그럼 어떡하라고, 이게 최선이라니까. 아니, 그냥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내쫓자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이 서서히 해결해야 된다고. 아, 몰라. 그냥 더 같이 사는 것도 짜증나는데. 넌 저기랑 하루 빨리 같이 살고 싶은데. 그래도 그렇지. 후리가 최선 다 먹는 게 중요하잖아. 어차피 이미 다 끝났어. 이미 내쫓아버렸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 일단 빨리 외숙모 찾아보자. 어디 멀리 못 갔겠지. 이 근방 돌다 보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잠깐만. 저기, 저 멀리 보이는 사람, 장모님 아니야? 그런가? 외숙모 맞는 거 같은데 그냥 사고로 위장을 하자. 뭔 소리야? 그냥 급발진 같은 차 사고로 이장하며 온 다음 어찌 되든 어차피 재산 다 우리가 먹는 거 아니야? 미쳤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아, 몰라. 시끄러워. 지금. 아니면 귀엽소. 간다. 안 돼. 안 되다고 하지만 이때부터 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산은 약간 지그재그로 휘청거리듯이 막 달리기 시작했더군요. 아마 저에게 돌진하려는 사위와 그걸 말리는 조카가 핸들을 꺾으려고 하고 저를 살리기 위해 경적을 울려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까스로 저를 피해갔었지만 가드레일에 받게 되어버렸던 거고요. 이 기가 막힌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사위가 사고로 위장하여 재산을 챙기려 했던 것도 소름이 돋았고 둘의 관계 역시 대화상 연인관계처럼 보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저는 당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보니
그 둘은 그래도 사고의 피해가 크진 않았던 건지 정신이 든 채로 싸우고 있더군요. 전 그 둘에게 블랙박스를 던지며 당장 모든 것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여기 담긴 대화만으로도 너네 둘은 요절을 내도 시원치 않다고요. 그러자 조카는 제발 용서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면서 모든 사실을 밝히더군요. 조카는 제 딸이 미국으로 간 시점부터 사위와 불륜 관계였다고 합니다. 사위가 사업을 하면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했는데 그때 조카와 만남을 가지면서 관계가 시작하게 됐대요. 그리고 제 딸이 죽은 뒤에는 남겨진 많은 재산을 자신들이 꿀꺽하려고 했고요.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자기는 절대 사고를 낼 생각이 없었다고 영상에서 자기가 말린 것이 나오지 않았냐며 그것만은 알아달라고 피는데 정말 가소롭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한 나쁜 놈은 사위였죠. 마지막에는 돈에 눈이 멀어 인간답지도 않은 짓을 하려고 했었으니 사위놈도 제 잘못을 알고 있는지 벌벌 떨며 벌을 받을까 봐 제 눈도 못 마주치더군요. 하긴 감히 저를 쳐다볼 용기도 없었겠죠. 뭐 할 말 없냐고 묻자 여전히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제 손으로 요절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고 그 둘의 처벌을 요구했어요. 경찰분들도 조금 전에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봤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둘을 옥으로 보내게 됐고 그 둘은 그렇게 욕심내던 재산 역시 단 한 푼도 그들에겐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그들은 여전히 옥에 있는 것 같더군요. 법에 대해 잘 아는 조카는 반성문을 쓰고 뭐 인맥을 동원해 별짓을 다 하는 건가 봐요. 그렇지만 글쎄요, 저는 적어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주변 자문을 통해 알아봤지만 처벌이 바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하고요. 신우도 제게 와서 본인 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를 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되려 본인 딸이 착해서 제 사위에게 당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신우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네요. 시댁 쪽에서는 되려 제가 나쁜 년이었어요. 아들 둘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뒤 딸의 집에서 저와 다시 함께 살고 있어요. 혹시라도 저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들어올지도 모를 일이거니와 죽은 누나를 위해서라도 손주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고요. 손주는 처음엔 엄마를 찾곤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익숙해졌는지 더 이상 엄마를 찾진 않아요. 나중에 더 크고 나면 모든 것을 손주에게도 말해줘야 되겠죠. 쌓인 놈이 손주를 빌미로 다시 기어들어오지 않도록요. 오늘따라 저희 딸이 더 보고 싶네요. 살아생전 저의 속을 썩이기는커녕 언제나 저의 힘이 돼주기만 했던 딸, 사랑하는 나의 딸, 하늘나라에선 꼭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